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었죠? 네, 그렇죠. 뉴턴의 운동체 1법칙, 2법칙, 3법칙. 네,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뉴턴의 운동체 1법칙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1법칙 잘 알다시피 관성의 법칙이다. 그렇죠? 관성의 법칙. 여기서 관성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성질을 말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뭐였냐면은 가속도의 법칙으로서 우리는 F는 ma라고 해서 운동 방정식을 배워봤었고,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은 뭐였냐면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모든 힘은 쌍으로 작용한다. 힘은 또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존재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손으로 책상을 때리는 경우에는 손이 책상을 때리는 힘과 책상이 손을 때리는 힘 같이 쌍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법칙을 배웠어요. 오늘 배운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관성의 법칙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관성의 법칙을 배울 때 관성의 크기는 뭐라고 배웠죠? 크기는 질량에 비례한다고 배웠습니다. 맞죠?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이 크다라고 말했어요. 즉, 질량이 클수록 뭐다?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성질이 크다는 거죠.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관성이었고,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관성이 크구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질량이 똑같은 물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죠. 자, 이때 질량이 큰 경우에는 만약에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힘들어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A라는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1kg입니다. 얘가 5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B라는 물체도 질량은 1kg인데 얘는 50m/s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이 두 물체 중에 누구를 운동 변화를 시키는 게 쉬울까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야구 해본 학생은 알겠지만 우리가 쉽게 던지는 야구공은 잡기 쉽지만은 야구 선수를 던지는 140kg, 150kg 공들은 잡기 어렵죠. 운동 변화를 시키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A보다 B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어렵죠. 운동 상태 변화가 어려움. 왜냐하면은 속도가 빠를수록 그만큼 빨리 가고 그만큼 우리는 그걸 정지시키기가 되게 힘들죠. 속도가 5인 거는 5만큼 변화시키면 되지만 50인 거는 50m/s만큼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겠죠. 이 말은 뭐냐면 질량이 똑같은 물체가 운동할 때 운동하는 상태에서의 관성을 보고 우리는 오늘 배울 내용을 보고 운동하는 상태의 관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할 수 있겠죠. 운동하는 상태에서의 관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는 질량뿐만 아니라 속도가 빠를수록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이 큰 것이다. 그쵸? 그래서 운동하는 상태에서 관성은 질량도 크면은 당연히 관성이 크겠지만 속도가 클수록 운동 상태 변화시키기가 어렵겠구나. 이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운동량이라고 부릅니다. 질량 곱하기 속도. 이걸 보고 운동량이라고 부르고 얘는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은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 얼만큼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운동량을 표시하는 기호로는 P라고 부르는데 자, 운동량의 영어 단어는 모멘텀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기호로는 P라고 써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운동량의 영어 단어인 기호인 M, 영어 단어의 철자 앞에 걸 따가지고 M은 MV라고 쓰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기호로 P라고 씁니다. 왜 P라고 쓰게 되었냐면 재미있는 일화가 있거든요. 실제로 뉴턴이 처음에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쓸 때 이때 운동량이라는 영어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피멘텀이라고 썼어요. 자, 왜 피멘텀이라고 썼냐면 지금은 영어 단어를 모멘텀이라고 부르거든요, 운동량을. 근데 그 당시에는 피멘텀이라 썼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웃겨요. 영어 단어 중에 이제 우리가 체리페퍼 아세요? 혹시 피망? 피망인 체리페퍼. 요 영어 단어가 피멘토예요. 체리페퍼, 피망.
피멘토인데 이 당시에 뉴턴이 연구를 하면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피망과 올리브 열매를 넣은 피클을 먹고 있었답니다. 올리브 열매 속에 이 피망을 집어넣었대요. 썰어가지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올리브 열매 속에서 피망은 인간이 스스로 꺼내주지 않는 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뉴턴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하, 피멘토, 즉 체리는 힘을 가해서 꺼내주지 않는 한 올리브 열매 속에 계속 있으려고 한다라는 문장을 생각했고, 이때 생각해낸 단어가 뭐냐면은 피멘텀 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피멘텀의 P를 따가지고 운동량은 기호로 P라고 씁니다. 그래서 P는 mv 이렇게 쓰는 것이죠.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속도로서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위를 봐야 되겠죠. 단위는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 곱하기 속도의 단위인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우리는 운동량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때 운동량은 V는 속도기 때문에 방향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오른쪽으로 갈 때는 왼쪽으로 갈 때는 크기는 같아도 방향이 다르게 되면 운동량 또한 방향이 달라지게 돼요.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에 3kg의 물체가 있는데 이쪽으로 5m/s만큼 간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운동량은 P는 질량 3kg 곱하기 속도 5m/s로서 15kg/m가 되겠죠. 근데 또 반대로 여기에 3kg의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5m/s 갈 수 있겠죠. 이때는 운동량을 구해볼게요. P는 어떻게 될까요? 3kg 곱하기, 자, 속도가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5m/s겠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5kg/s. 이렇게 운동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속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의 방향이 여기서 운동량의 방향이 될 수 있겠죠. 속도가 오른쪽이면 운동량 방향도 오른쪽, 속도가 왼쪽이면 운동량 방향도 왼쪽,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시다,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근데 이 운동량을 구하는 식을 보니까 질량도 들어가고 속도도 들어가죠. 그럼 질량이 일정할 때랑 속도가 일정할 때랑 케이스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질량일 경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질량 M이 물체인 A가 있고, 질량 M이 물체인 B가 있어요. 질량 M이 물체는 1m/s로 가고 질량 B인 물체는 10m/s로 간다 합시다. 그러면 A의 운동량 PA는 질량 곱하기 속도로서 얼마가 될까요? 1m이 되겠죠. 질량 M은 질량이에요. 오케이. 자, B의 운동량은 얼마가 될까요? 질량 곱하기 속도기 때문에 10m이 되겠죠. 자, 그러면 누가 더 운동량이 더 클까요? 그렇죠. 질량이 똑같을 때, 같은 질량일 때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하, 같은 질량일 때는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3kg의 물체가 있고 얘가 뭐 10m/s. 여기에 3kg의 물체가 있고 얘가 1m/s. 자, 얘의 운동량은 어떻게 될까요? 3 곱하기 10, 30kg/m죠. 얘의 운동량은 얼마가 될까요? 3kg/ms겠죠. 그래서 아하, 질량이 같을 때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첫 번째는 같은 질량이었으니까 두 번째는 같은 속도일 때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같은 속도일 때는 또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수평면이 있어요. 야, 여기에 질량 M인 A 물체가 속도 10m/s로 가고 여기 질량 B인 물체가 B 물체가 있는데 질량이 2m이라 합시다. 얘가 10m/s로 가요. 그러면 A의 운동량은 얼마가 될까요? 10 곱하기 m, 10m이죠. B의 운동량은 얼마가 될까요? 10 곱하기 2m이죠. 20m이 됩니다. B의 운동량이 더 크죠. 즉, 아하, 속도가 같을 때, 같은 속도일 때 뭐가 될까요? 질량이 클수록 뭐가 된다? 운동량이 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속도일 때는 뭐다?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크다라는 것이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1kg의 물체가 10m/s로 가고 그 다음에 10kg의 물체가 10m/s로 갑니다. 얘의 운동량은 얼마가 될까요? 10이죠. 10kg/s. 왜냐면은 1kg 곱하기 10이니까. 얘의 운동량은 10kg 곱하기 10m/s, 그러니까 100kg/s죠. 따라서 속도가 똑같을 때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크겠구나.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의 관성을 표현하는 게 운동량이 될 것 같아요. 기억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까지는 운동량이 일정한 운동에서 운동량을 비교하는 거였고, 지금부터는 운동량이 변화할 때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를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되게 재밌어요. 자, 그래서 얘는 운동량이 같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때까지 운동하는 거고, 지금부터는 운동량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쉬우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운동량이 변화한다는 것은 뭐가 변할까요? 운동량을 구하는 공식은 P는 mv, 질량 곱하기 속도였는데 설마 질량이 변하지는 않겠죠? 운동량이 변화한다는 것은 뭐가 변한다? 속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는 속도 변화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변화한다, 변화량이라 말할 때 주로 기호를 델타를 많이 씁니다. 그럼 운동량 변화를 쓸 때는 델타 P를 쓰죠. 이걸 델타 P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 운동량 변화량이라 부릅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위치, 변위, 뭐 이런 거, 변위 배우고 이동 거리 배울 때 변위를 구할 때는 나중 위치 마이너스 처음 위치를 썼잖아요. 그럼 속도 변화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써요.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죠. 그러면 운동량 변화도 어떻게 쓰냐면은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두 가지 상황을 보면서 운동량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되게 쉽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운동량이 증가하는 경우.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서 3kg의 물체가 처음에는 1m/s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 3kg의 물체가 5m/s로 갔어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처음 운동량은 얼마죠? 처음 운동량은 P는 3kg 곱하기 속도 1m/s니까 3kg/s. 나중 운동량 얼마가 될까요? P는 처음 질량 곱하기 속도 5, 따라서 15kg/s죠. 따라서 운동량 변화 얼마가 될까요? 운동량 변화량 델타 P는 나중 운동량 15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3, 따라서 12kg/s죠. 자, 이때 운동량 변화량을 구해봤더니 12래요. 음수가 아니라 양수가 나왔죠. 이 말은 뭐냐면, 자, 처음에 운동량 방향이 플러스 1m/s로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죠. 운동량 변화량 방향도 오른쪽이었어요. 그러면 처음 운동량 방향과 운동량 변화량 방향이 똑같을 때는 운동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운동량이 증가할 때는 뭐냐면 처음 운동량 방향과 운동량 변화량 방향이 같을 때, 여기서는 처음 운동량 방향과 뭐가 똑같다? 운동량 변화량 방향이에요. 운동량 변화량 방향이 똑같을 때는 운동량이 증가한다. 즉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겠죠. 마치 똑같아요. 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똑같을 때,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똑같을 때 뭐가 증가한다? 속도가 증가했죠.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처음 운동량 방향이 오른쪽인데 운동량 변화량 방향이 뭐다? 플러스 오른쪽이니까 속도가 증가한다. 즉 운동량이 증가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겠죠. 할 수 있겠죠. 운동량 변화량 방향 오른쪽, 처음 운동량 방향 오른쪽, 따라서 운동량이 증가한다. 그럼 두 번째는
운동량이 감소하는 경우를 볼 거예요. 자, 운동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조금 다르겠죠? 봅시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자, 처음 이제 3kg 물체가 처음에 5m/s로 가다가 또 3kg 물체가 1m/s로 간다 합시다. 그럼 처음 운동량이 얼마가 될까요? 처음 운동량은 3, 15kg/m/s.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될까요? 3kg/m/s. 그럼 운동량 변화량 얼마일까요? 나중 운동량 3 처음 운동량 15 마이너스 12kg/m/s죠. 아하, 운동량 방향이 음수예요. 근데 처음 운동량 방향이 어디다? 양수 즉 오른쪽. 맞죠? 처음 운동량 방향은 오른쪽, 운동량 변화량 방향은 왼쪽. 그랬더니 뭐다? 무슨 결과가 나왔다? 운동량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할 수 있겠죠? 아하, 이때는 처음 운동량 방향과 나중 운동량, 처음 방향과 운동량 변화량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순간순간의 운동량 방향하고 운동량 변화량 방향은 같이 가나요? 마치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속도는 오른쪽이지만은 가속도가 왼쪽이 되면 속도는 점점 감소했다.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처음에 운동량은 오른쪽이었지만은 운동량 변화량이 왼쪽이 되어버리니까, 즉 음수 왼쪽이 되어버리니까는 운동량은 감소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 방향과 운동량 방향은 구분해야 돼요. 운동량 방향은 오른쪽일지라도 운동량 방향은 왼쪽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운동량 방향은 오른쪽이더라도 운동량 변화량의 방향은 왼쪽일 수 있다. 그러면은 뭐다? 운동량이 감소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 기억합시다. 또 마찬가지로 운동량 방향은 왼쪽인데 운동량 변화량 방향이 오른쪽이 되게 되면은 운동량은 또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운동량 방향과 처음 운동량 방향과 운동량 변화량의 방향이 똑같으면은 운동량은 점점 증가한다는 거. 이걸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헷갈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이제 이 운동량이 변하는 것, 즉 운동량 변화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한번 이해해 볼 겁니다. 자, 시간 있고 운동량이 있어요. 이때 시간에 따라서 운동량 그래프를 보았더니 이렇게 증가한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런 보세요. 운동량 P는 MV죠. 근데 이 기울기는 뭐냐면 이 운동량 변화량을 운동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시간분의 MV죠. 이 말은 M 곱하기 시간분의 V예요. 알다시피 우리가 시간분의 속도는 뭐였죠? 가속도였죠. 따라서 아하,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T분의 P로서 뭐다? MA, 즉 가속도, 즉 힘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시간 운동량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하냐면 알짜 힘, 즉 운동 상태가 얼만큼 변화했냐를 다루는 게 이 시간 운동량 그래프에서 기울기죠. 시간 운동량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다? 운동량이 얼만큼 변했는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량이 얼만큼 변했는지는 알짜 힘이 결정하겠죠. 왜? 힘이 주어져야, 알짜 힘이 주어져야 뭐가 되기 때문에 운동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 운동량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다? 알짜 힘이겠구나.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조금 이따 해결해 볼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한 내용 잠깐 복습해 볼게요. 오늘은 뉴턴의 운동 제1법칙에 이어서 관성의 법칙에 이어서 뭐냐면 질량이 똑같은 상황에서 또는 운동하는 상황에서 물체의 관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표현되고 이렇게 구했어요. 그리고 같은 질량일 때 같은 속도일 때는 뭐냐면 운동량의 크기를 비교해 봤습니다. 같은 질량일 때는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고 같은 속도일 때는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크다. 그리고 운동량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뭐다? 운동량이 증가할 수가 있고 감소할 수 있겠죠. 운동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즉 오른쪽으로 처음 운동량의 방향과 운동량의 변화량의 방향이 똑같을 때는 운동량이 증가해요. 근데 처음 운동량의 방향과 운동량 변화량이 반대가 되게 되면 운동량이 감소하겠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운동량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알짜 힘을 의미한다. 만약 알짜 힘이 10N이면은 그만큼
운동량이 증가하겠죠. 질량과 R자임이 주어지면 가속도에 따라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뭐다? 운동량이 변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뭐냐면 운동량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뭐다? 운동량 변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지? 변화량이라 합시다. 이렇게 배웠어요.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복습하시고 오늘 문제 잠깐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푸셨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수평면에서 물체 A, B, C가 각각 속력 6m/s, 3m/s, 1m/s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 C의 질량은 각각 2, 3, 5kg이네. 운동량의 크기를 비교하래요. 자, A의 운동량 PA를 봅시다. 얘는 질량 2kg 곱하기 6m/s니까는 12kg/s입니다. 자, B의 운동량 봅시다. B는 질량 3kg, 속도는 마이너스죠. 왼쪽으로 가니까. 따라서 곱하기 마이너스 3m/s로서 얼마다? 마이너스 9kg/s. 즉 왼쪽으로 운동량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겠죠. C를 봅시다. 5kg 곱하기 마이너스 1m/s. 왜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5kg/s가 되겠죠. 따라서 운동량의 크기를 비교를 했으니까는 P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보다 PB의 운동량의 크기가 크고, 그다음 PC의 운동량의 크기가 큰 거겠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운동량은 속도의 방향과 똑같기 때문에 반드시 부호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그림은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질량이 뭐다? 2kg의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거래요. 자, 처음 운동량 0초일 때 처음 운동량의 8이랍니다. 2kg의 물체가 운동량의 8이 되기 위해서는 속도가 얼마가 되면 될까요? 그렇죠? 처음 속도가 4m/s가 되면 되겠죠? 근데 시간이 2초가 지났더니 2kg의 물체가 운동량이 얼마가 되었다? 네, 4가 되었죠. 4가 되었다는 뜻은 뭐냐면 속도가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2m/s가 되어야 되겠죠. 이해되죠? 그러면은 운동량이 감소했네. 그러니까 처음에 운동량의 방향은 오른쪽인데 운동량이 감소했으니까는 운동량의 방향 어디가 된다? 운동량의 변화량의 방향의 왼쪽이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자, 기억 볼게요. 처음 운동량의 방향과 운동량 변화량의 방향은 반대이다. 맞는 말이죠. 반대이기 때문에 운동량이 감소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니은 볼게요. 자, 물체가 받은 R자임의 크기를 구하래요. R자임의 크기는 뭐냐면 시간 운동량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를 말했죠. 맞습니까?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총 2초 동안 운동량이 8에서 4만큼 변했죠. 그러면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8. 따라서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자, 2분의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N만큼 힘을 받았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는데 왼쪽으로 마이너스 2N만큼 힘을 받은 거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감소한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R자임의 크기는 물어봤으니까 2N 맞겠죠. 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자, R자임의 크기가 2N인데 이때의 물체의 질량이 2kg이니까 이거는 1m/s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하겠죠.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이다. 맞는 말이겠죠. 자, 이렇게 이해합시다. 뭐냐면 얘가 처음에 2kg의 물체가 4m/s로 움직이는데 운동량이 8이었다. 그렇죠? 8kg/s였다. 근데 얘가 왼쪽으로 2N만큼 힘을 받아버리니까는 운동량이 점점 감소했다. 하다가 2초가 지났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럼 2초가 흘렀을 때 속도가 4에서 2만큼 변했죠. 2초 동안 속도가 2만큼 변했네. 그럼 가속도는 1초 동안 속도가 1만큼 변한 거겠죠. 2초 동안 2만큼 변했으니 1초 동안 1만큼 변했다.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 기억합시다. 따라서 이 시간 운동량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R자임을 의미한다. 이해합시다. 그럼 이때 R자임을 의미하고 이 R자임의 크기를 우리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R자임의 방향 또한 왼쪽, 운동량 변화량 방향 또한 왼쪽.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속도가 점점 감소했고 운동량이 감소한 결과를 가져온 거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운동량 그래프 반드시 이해하시고 이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이해하시고 운동량이 점점 감소할 때는 처음 운동량의 방향과 운동량 변화량의 방향이 반대라는 것. 이것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구하시고 가속도까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문제 풀었고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 운동량을 가지고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되게 재밌으니까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우리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